역사의 각을 잡다 히스토리 앵글 히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한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변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깊이 있게 이 주제에 다뤄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의 박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일본사 공부하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교수님 그리고 메이지 유신하면 이제 막부 시대를 끝내고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그런 변화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그 막부라는 낡은 세력을 타도했다, 이렇게 간단한 구도로 보기 쉽지만은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또 아주 치열한 그런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치열한 과정,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오늘 저희가 들어가 볼 텐데, 그 일본의 그 치열했던 그 역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메이지 유신을 우리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된다. 이웃나라잖아요, 일본이. 근대 일본이라든가 현재 일본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되는 메이지 유신을 알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지금 일본 사회의 구조와 가치와 방향과 이런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현대 일본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채널 고정하시고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 히스토리 띵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흑선이잖아요. 네네. 오, 네. 그 흑선이 그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은 시커멓지, 또 이게 증기선이 있기 때문에 막 연기를 뿜어내지. 그야말로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배가 지금의 도쿄, 당시 에도라고 하는 곳에 항구에 곧장 등장했기 때문에 100만 시민들이 그거를 직접 눈으로 해안가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걸 둘러싼 갈등,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흐름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년 넘게 쇄국을 유지해왔던 일본인데 그 일본을 뒤흔든 흑선의 등장,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앵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도련한 방문객? 방문객?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근데 왜 도련한 방문객? 하고 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 물음표를 찍으신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은 적어도 막부 지도부는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일본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련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도쿠가 막부 시대에 단 하나 서양인들이 와 있었잖아요.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 네덜란드인들이 정기적으로 막부한테 그 정보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거기에서 한 페리가 오기 한 1년여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마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제독이 니네 개항을 시키기 위해서 올 것이다 하는 정보를 막부 당국자들한테 알려줬던 겁니다. 휴민트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입수를 한 상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해하고 놀래고 그랬을까요? 미리 준비하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여 동안 일단 설마 했던 거고요. 정보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랴. 또 하나는 그 내부 혼란 속에서 혹시 올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막부의 수상격이었던 로주 아베마사히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싸우면은 전쟁에 승산이 없으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가사키 말고 항구 한두 곳을 더 내주고 좀 시간을 벌면서 국방력을 키우자, 이런 논의가 주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그 국력을 갖고 있는지, 그 국방력이 어떤지 좀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좀 화를 피우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로운 전략인데요. 네.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이제 야당에 해당되는 정치 세력 중에 도쿠가와 나리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였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방책으로 일단 어디선지 뭐 국지전이라도 싸워야 된다, 싸워서 지더라도 민심이 일깨워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그런 강경파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해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싸우자,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그게 너무 모험주의적이고 위험하니까 현실론자들이 이 승리를 거두어서 페리가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등장했을 때 결국 나리야키의 주장을 물리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약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개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다만 그때 이제 통상은 무역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 미국 함대가
중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한국에 기항한다. 그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 정도만 타협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존의 세국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당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급한 불은 그냥 이제 임시로 이제 껐는데 이게 막부의 희망대로 또 흘러가진 않죠.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었다더라 이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에 와 있던 외국 선박들이 무역을 허용하나 보다 그러고 마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박들이 나타나다가 조약 맺을 때 좀 이따 총영사를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운샌드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 총영사가 와가지고 통상 조약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이제 막부가 그걸 계속 거부하죠. 그때 때마침 청나라에서 LOO 사건이 터지면서 영불 연합군이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미국 총영사 타운샌드 해리스가 그거 봐라. 네. 근데 그랬다가는 영국이 방향을 틀어서 일본으로 곧장 쳐들어온다더라 이러면서 협박 비슷한 걸 하면서 조약 체결, 무역 허용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로 사건이라는 게 또 이제 중국과 영국 사이에 제2아편 전쟁의 계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이거 봐라. 서구 열강들의 압박은 이거 거스를 수 없는 거네. 우리도 언젠가는 당하겠네 하면서 좀 경각심을 일으켰던 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압력 속에서 이제 막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앵글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천황을 깨우다입니다. 천황이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존재는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사실 정치에는 개입을 안 했었잖아요. 천황은 사실 도쿠가와 시대에는 네. 수백 년 동안 군사력도 경제력도 네. 없었고 정치는 오로지 막부가 담당을 했었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막부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조약에 대한 천황의 허가를 막부가 구하게 되니까 이제 전례 없는 일로 여론이 격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백 년의 그 전례를 그냥 깼다는 것도 굉장한 결단인데 말이죠. 그때 이제 막부 수상인 로주가 바뀌는데요. 호타 마사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통상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개방에 대해서는 저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천황의 권위를 한번 이용해 볼까? 가서 천황한테 네가 직허를 해주면은 이걸로 여론을 좀 잠재우겠다라고 해서 좀 안이한 마음으로 에도를 떠나서 교토로 향하게 됩니다. 뭐 실권도 없고 어차피 약간 뭐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직허 안 해주겠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천황에 직허가 있으면 명분도 얻게 되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간 거겠네요. 그렇죠. 네. 당시 한 30대 중반쯤 됐던 고메이 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군주의식이 강하고 일본의 주인은 난데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형처럼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요청을 단박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부도 놀랐고 전국이 다 놀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 여러 정치적인 주체들이 드디어 천황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교토와 천황이 급격하게 정치적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천황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한 장면이었겠네요. 네.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에도에서는 쇼군, 장군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서 또 에도 정계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나우스케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을 해가지고 로주 위에 다이로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이로에 임명을 해서 구원투수로 활약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과의 통상은 해야 된다, 좀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천황의 직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취임 2달 만에 천황의 직허 없이 통상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두고 반막부파에게 명분을 주는 그런 일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반대편을 누르면 이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막부의 다이로 그러면은 쇼군 다음 자리인데 이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주 대낮에 에도성 바로 앞에서 출근하다가 낭인들에 의해서 칼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전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암살을 당했다는 것, 타이로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막부의 어떤 무력의 권위를 일거에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고 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돼 있던 번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들이 이제 훗날 그 메이저 유신의 그 주역이 되는 그 그룹들이잖아요. 이들이 300년 동안 거의 중앙 정치에 개입을 못하다가 드디어 정치적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어떤 달성하기 위해서 쫙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슈번은 왜 나중에 이제 정말 일본 근대화를 이끌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태동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이때 맞아요. 활동을 하고 네.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앵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어제의 적, 오늘의 스승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의 적을 스승으로 삼는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특히 조슈번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강력한 그 양이파였기 때문에 교토에서 무력 시위도 하고 또 시모노세키의 해협을 지나가는 서양배를 포격을 하는 바람에 4개국 연합함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연합함대의 공격도 엄청나게 받거든요. 막부의 공격도 받고 서양 열강의 공격도 받는 그런 입장에 처했었거든요. 안팎으로 그냥 순환의 시대를, 근데 본인들이 좀 초래한 게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드디어 사무라이, 일본 사무라이의 기계를 보여주겠다라고 흥분해서 도전을 했지만 발전된 대포나 총 앞에서 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서 갑자기 조슈번의 사무라이들이 잽싸게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잽싸게 어떻게 태세 전환을 하나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졌는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다가 서양 오랑키를 이기려면 저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무기와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거기에 이르게 된 거죠. 급격하게 서양과 협정을 맺고서 무서운 속도로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렇게 입장을 한 번에 확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나중에 조슈번의 큰 힘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근대화 정책을 하고 있던 막부와 양이론에서 근대화 정책으로 입장을 바꾼 조슈 간에 그야말로 맹렬한, 특히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화 개혁 경쟁, 이것을 필사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냥 수구 세력인 막부와 개혁 세력인 조슈번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도는 아니네요. 사실은 그 조슈가 변하고 나서부터는 막부도 근대 개혁에 뛰어들었고 사스마와 조슈, 그 반대파죠. 이 사람들도 근대 개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구와 개혁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두 개혁파가 누가 더 과감하게, 철저하게, 신속하게 개혁을 달성하느냐, 그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경쟁에서 덜 철저했던 사스마와 조슈가 이긴 거고 조금 미진하고 조금 늦었던 막부가 결국 무너진 거다.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앵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키워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어떤 신의 한 수인가요? 뭐 막부가 이제 막 비장의 무기를 막 꺼내드나요? 그러니까 막부가 조슈번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두 번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라이 세계는 무력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다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권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보통 같으면 거기서 무너졌어야 되는데 아주 걸출한 쇼군이 그때 나타납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하는 이 쇼군이 비장의 한 수를 던집니다. 뭐냐면은 막부의 대권을 스스로 그럼 천황한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정봉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스스로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고요? 네네. 이거 굉장히 영리한 정치적 승부수였는데요. 네. 쇼군이 스스로 정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스마나 초슈가 더 이상 막부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면은 일단 이렇게 명분을 확보한 다음에 천황 밑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역시 덩치가 가장 큰 우리 도쿠가와 가문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인데 반막부파 입장에서는 허를 찔렀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허탈하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슈에서 반막부 운동을 리드했던 이도 다카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야, 지금 저 마지막 쇼군 제가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치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였고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사스마 조슈의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네. 그가 다시 권력을 쥐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민하게 뭔가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스마와 조슈가 대정봉환을 했어? 그러면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어. 그러면서 대정봉환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여 만에 교토에 있는 궁정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장악한 상태에서 당시 메이지 천황은 그 사람을 조정을 해가지고 왕정복고의 대호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700년간 이어진 사무라이 정권을 끝내고 요시노부의 관직, 그 다음에 도쿠가와 시의 영지, 이거를 박탈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숨막히는,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대단한 내용인데 이게 끝이 또 아니잖아요.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쿠데타가 나고 나니까 교토를 3일 만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막부의 근거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서 아니 내가 대정봉환을 해서 명분을 다 확보를 했는데 왜 비겁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냐, 이런 이제 여론 공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론이 또 그건 맞는 말이지 하면서 도쿠가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막부파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충돌을 일으켜갖고 악부로 하여금 천황 쪽을 향해서 발포를 하게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군은 절대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혈기에 가득 찬 막부의 선봉대들이 어린 천황을 저렇게 감싸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도바후시미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전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스마와 조슈는 너무 잘 됐다. 명분을 지만 저것들이 먼저 발포를 했으니까 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맘 놓고 이제 자기들이 관군이라고 천황의 깃발을 딱 내세워서 맘 놓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메이지 유신의 그 정말 역동적인 과정을 정말 짧게 압축을 해봤는데 그 메이지 유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희글 포인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이지 유신은 개혁가들의 경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낡은 막부와 새로운 사스마 조슈가 아니고 새로운 막부와 새로운 사스마 조슈가 누가 더 새로워지느냐 하는 개혁 경쟁이었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일본의 근대화에서의 굉장히 코스트도 줄일 수 있었고 엄청난 밑거름이 됐었던 거고요. 우리가 좀 일정 그 기간은 그 중요한 시기를 좀 놓치긴 했지만 누가 더 개혁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느냐, 그 개혁 경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적용해도 결코 낯설지 않은 그런 예 기치잖아요. 개혁 경쟁 왜 이렇게 부럽죠, 그 단어가?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현대 21세기에는 일본도 메이지 유신처럼 그렇게 개혁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때 우리가 더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더 개혁 경쟁을 열심히 하면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또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히스토리 앵글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수님.